안녕하세요. 저는 어처구니 없고 황당하고 또 피가 거꾸로 솟을 만큼 분하고 억울했던 일을 겪었던 40대 여자입니다. 그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해요. 저와 남편은 카페를 함께 운영했었습니다. 공동 사장처럼 있긴 하는데 남편은 따로 디저트 가게도 하나 운영했기 때문에 카페에는 주로 제가 상주를 하고 있었고 남편은 격일로 출근을 했었어요. 남편과 제 사이에 아이는 없지만 소소하고 행복하게 친구처럼 잘 지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리 카페에 한 아르바이트생이 들어오면서 모든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르바이트생을 뽑으려고 구인 공고를 냈는데 많은 지원자들이 왔어요. 그러던 중 눈에 띄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강소희라는 이름의 친구였는데 처음 면접을 보러 왔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예뻤거든요. 긴 생머리에 하얀 피부, 작은 얼굴에 또렷한 이목구비까지. 한눈에 봐도 확 튀는 외모였는데 면접을 보다 보니 과거에 아이돌 연습생을 했었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아이돌 연습생은 살면서 처음 봤습니다. 신기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튀는 친구들이 아이돌 준비를 하는구나 싶기도 했죠. 하여튼 예쁘기도 예쁜데 참 싹싹하고 밝더군요. 사실 소희는 계속 아이돌 연습생 준비를 하다가 끝끝내 데뷔를 못하고 방출됐다고 했습니다. 아이돌 연습에 매진하느라 고등학교도 중퇴에 사회생활 경험이 전무하다고 하면서요. 데뷔도 안 시켜줄 건데 고등학교 중퇴까지 감행했다는 얘기를 들으니 짠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더라고요. 어쨌든 소희는 자기를 뽑아주면 열심히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사실 아르바이트라고 해도 이왕이면 경력자를 뽑고 싶었는데요. 소희는 그런 경력이 전혀 없었죠. 하지만 예쁘고 성격도 싹싹하고 근성도 있어 보이니 남편과 상의 끝에 소희를 아르바이트생으로 채용했습니다. 막상 일을 시작해보니 제 생각 이상으로 일이 좀 많이 서툴긴 했습니다. 일을 익히는데 오래 걸리고 실수도 잦은 편이었죠. 하지만 그래도 열심히는 하더라고요. 아르바이트생이 일을 잘해주면 가장 좋겠지만 일은 좀 서툴더라도 열심히 하려는 모습이 있으면 그것만으로도 좋게 보이거든요. 열심히 하려고 하니까 저도 소희를 좋게 봤고 이래저래 소희를 좀 챙겨주기도 했습니다. 왜냐면 친해지면서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집안 사정이 굉장히 딱하더라고요. 저희 카페에서 일한 지 2달 정도 됐을 때 저한테 가정사를 털어놨는데요. 부모님은 어렸을 때 이혼했고 어머님은 재가를 하셨다고 하더군요. 소희랑은 현재 연락도 안 한다고 했습니다. 소희는 아빠랑 살았는데 아빠가 상당히 문제가 많은 사람이라고 했죠. 술도 많이 마시고 집에도 잘 안 들어오고 그래서 소희도 방황을 많이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연습생 제의를 받고 기획사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결국 가수는 되지 못하고 나왔던 거죠. 어린 나이인데도 한숨 푹푹 쉬며 그 얘기를 하는데 마음고생 많았겠구나 안쓰럽더라고요. 그렇게 오래 연습했는데 왜 데뷔는 안 된 거야? 제가 안타까운 마음에 물어보니 소희가 하는 말이 처음에 실력이 모자라다 그러고 나중에는 컨셉이 안 맞아서 안 된다고 하고 또 나중에는 나이가 들어서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허송세월 보낸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어차피 있어봤자 데뷔도 안 시켜줄 거고 건강도 안 좋아져서 그냥 나왔어요. 그렇구나. 그 사람들도 참 너무한다. 데뷔를 못 시켜줄 거면 빨리 내보내줘야지. 그러게요. 이제 와서 다 의미 없는 소리죠 뭐. 어쨌든 데뷔는 물 건너 갔지만 그래도 열심히 하려고요. 저 꿈도 생겼어요. 어머, 뭔데?
모바일 쇼호스트 하고 싶어요. 요즘 많이 하더라고요. 소희는 모바일 쇼호스트를 하고 싶어 했습니다. 요즘 인터넷으로 물건 판매하는 사람이 많고 인터넷 전용 쇼호스트가 많다 보니 소희도 그런 쪽으로 일하고 싶다고 했죠. 저는 소희 보고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응원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잘 지내면서 저희 부부랑도 가깝게 잘 지냈습니다. 소희는 아빠가 집 나간 후로 1년째 안 들어온다면서 혼자 산다고 하더라고요. 맨날 편의점 음식이나 먹는다기에 안쓰러워서 제가 반찬도 여러 번 해주고 먹을거리도 많이 사다 줬습니다. 가게에서 일할 때도 항상 식사 시간에는 카드 주고 가서 먹고 싶은 거 실컷 먹고 오라고 했고요. 소희는 저에게 고맙다면서 저랑 제 남편은 정말 좋은 사장님이라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사장님은 꼭 저한테 엄마 같으세요. 그러는 겁니다. 저는 남편과 딩크 부부였기 때문에 아이가 없는데요. 그 말이 웃기면서도 좀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내가 너랑 10살 차이 나는데 엄마 소린 좀 그렇다. 언니라 그러던지. 나이 차이 때문이 아니고요. 그냥 저 챙겨주시잖아요. 엄마가 있다면 이런 기분일까 싶어요. 저는 어렸을 때 엄마가 저 버리고 집 나가셨잖아요. 소희는 자기는 부모 복이 없다, 엄마한테 버려졌다 자주 그랬는데 저는 그런 말이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더더욱 챙겨주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게 잘 지냈습니다. 나중에는 소희도 제법 일이 익숙해져서 잘했습니다. 게다가 워낙 예쁜 친구가 카페에 있다 보니 남자 손님들도 는 것 같았죠. 소희는 가끔 저한테 사장님이 아니라 엄마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장난 섞인 말이었고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도 했지만 어쨌든 제 마음으로 소희를 가족처럼 많이 생각했고 자연스럽게 챙겨주게 되었죠. 그렇게 소희가 저희 가게에서 일한 지도 10달 정도가 지났을 때였습니다. 카페에서 제가 일을 하고 있었는데요. 조금 있으면 소희가 교대를 위해 출근할 시간이었죠. 그때 한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들어오자마자 풍기는 느낌이 커피 주문을 하러 온 사람 같지는 않더군요. 험상궂게 생긴 얼굴에 잔뜩 찌푸린 인상으로 오더니 메뉴판을 쭉 훑더라고요. 그러더니 제일 싼 커피 한 잔. 아메리카노 드리면 될까요? 그랬더니 저를 쓱 보다가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아이스로 드릴까요? 뜨거운 걸로 드릴까요? 아무거나! 라면서 퉁명스럽게 말하는데 뭐야 싶더라고요. 하여튼 그렇게 주문을 하고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잠시 후 소희가 출근을 했는데 그 남자를 보고 놀라더라고요. 야, 강소희! 저는 험악하게 소희를 불러서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 누구야 소희야? 위협적인 모습이었기에 여차하면 경찰을 부를까도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소희가 곤란한 얼굴로 그 남자에게 가더라고요. 소희는 그 남자에게 뭐라고 얘기를 했고 밖으로 같이 나갔습니다. 유리창 밖으로 보니 이런저런 얘기가 오가는 듯 했는데 분위기가 심각해 보여서 저도 긴장을 했습니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보니 여차하면 경찰이나 남편을 불러야겠다 싶었죠. 그런데 소희가 뭐라 하니까 그 남자가 경고하듯이 한마디 하더니 가더라고요. 그렇게 소희가 풀이 죽어 들어왔죠. 누구야? 그런데 소희 입에서 뜬금없는 대답이 나오는 겁니다. 아빠요. 아빠? 아빠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소희의 아빠라고 하는 거예요. 아빠가 무슨 사채업자처럼 딸을 대하나 싶어서 몹시 놀란 거죠. 괜찮아? 아빠가 뭐 때문에 그러셔?
아, 제가 사는 곳 계약이 다 돼서 이사하려고 집 알아보고 있는데요. 아빠한테 말도 안 하고 이사 가려고 한다고 화가 좀 나신 것 같아요. 어머나, 왜 그랬어? 말씀드리지. 연락이 잘 안 돼서요. 방금 잘 얘기 들었어요. 신경 쓰지 마세요. 소희는 그냥 그렇게 말하고 일을 하더라고요. 정확히 무슨 사연인진 몰라도 아빠가 딸을 대하는 모습이 너무 험악해 보여서 걱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개인 사정이니 더 이상 묻는 건 실례 같아서 말은 안 했죠. 그런데 그 후에 소희가 저에게 먼저 그러더라고요. 돈 좀 빌려주시면 안 되냐고요. 무슨 돈?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아빠가 전세금을 들고 도망가 버리셨어요. 뭐라고? 어디 고시원이라도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돈이 없어서. 어머 세상에. 저는 너무 놀랐는데 소희는 다소 담담하게 말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그 담담한 모습에 더 가슴이 아팠죠. 그런 일이 비일비재했던 것 같았거든요. 열심히 사는 딸인데 아빠가 돈 들고 나르고 너무한다 싶고 안타까웠죠. 소희야 괜찮아? 아니 어떻게 딸 사는 집 전세금을. 뭐 어쨌든 아빠 돈이니까요. 어머 그런 게 어딨니? 너는 자식이잖아. 그럼 너는 어디 살라고? 아빠는 예전부터 제가 돈이 많다고 생각하세요. 아니, 네가 나이가 몇이고 직장 생활한 것도 아닌데 어떻게 돈이 많다고 생각하셔? 그러게요. 저도 몰라요, 아빠 속은. 저는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그리고 소희를 돕고 싶은 마음에 결국 돈을 좀 빌려주었습니다. 사실 소희가 마땅히 갚을 능력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사정이 딱하고 오갈 데 없다는데 모른 채 할 수도 없었거든요. 이자는 필요 없으니 원금만 천천히 두고두고 갚으라고 했고 소희는 자기가 고맙다며 꼭 갚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돈을 빌려주기로 했는데 남편이 그러는 겁니다. 근데 여보, 응? 자기 가만 보면 좀 순진한 구석이 있는 것 같아. 여유 있는 집에서 너무 온실 속 화초로 커서 그런가? 라길래 저는 황당하더라고요. 뭔 소리 하는 거야 지금? 아니, 소희 있잖아. 가만 보면 당신은 소희가 하는 말을 다 믿더라. 사실 확인된 것도 없는데. 내가 뭘? 그럼 소희가 뭐 거짓말하는 거라도 있어? 당신 뭐 아는 거 있어? 내가 그런 게 어딨어. 그냥 가만 보면 좀 그런가 싶어서. 그 큰 돈도 덥석덥석 빌려주고. 솔직히 걔가 그걸 갚을 것 같진 않은데. 갚는다고 했으니까 천천히 갚겠지. 그렇다고 모른 척 할 수도 없잖아. 가만 보면 좀 순진해. 참나, 그거 비꼬는 거야? 아니, 뭐 당신 돈인데 뭐. 그냥 걱정돼서. 아휴, 걱정할 거 없네요. 내가 여력 되니까 빌려주는 거지. 자기도 돈 빌려주는 거 처음엔 괜찮다며. 그렇긴 한데 또 생각해보니까 너무 덥석 그러나 싶기도 하고. 그냥 안 빌려주면 안 되나? 왜 그래? 빌려준다고 했다가 갑자기 이제 와서. 왜 그러는데? 뭐 이유가 있어? 소희에 대해서 내가 모르는 뭘 알고 있어서 그래? 그 말에 남편은 막 손사래를 치더라고요. 내가 뭘 알아. 나는 걔랑 친하지도 않은데. 참나. 처음부터 안 빌려준다고 했으면 모를까. 이미 빌려준다고 했는데 어떻게 안 빌려주냐? 알았어, 그럼. 남편은 이상하게 석연치 않아 하더라고요. 분명 남편도 소희를 좋게 보고 그랬던 것 같은데 좀 의아했죠. 하여튼 소희는 작은 원룸 하나를 구해서 거기서 사는 듯 했습니다. 소희는 저와 남편에게 고맙다고 했어요.
그렇게 좋은 사이로 잘 지냈으면 좋았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그 일생일대의 뒤통수를 거하게 맞는 일이 생기게 되었죠. 소희가 그맘때 어떤 티셔츠를 자주 입고 다녔는데요. 색도 그렇고 편해 보이고 예쁘더라고요. 소희야, 요새 그 옷 자주 입네? 어디서 샀어? 그러자 소희가 막 웃는 겁니다. 그러더니 그냥 아울렛 갔다가 샀어요. 괜찮아요? 옷걸이가 좋아서 그런지 잘 어울린다. 나도 하나 살까? 이거 2월 상품이라 이제 없을 거예요. 사이즈 얼마 안 남았더라고요. 그래, 예쁘고 편해 보이는데 아쉽네. 그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얼마 뒤에 우연히 드레스룸 정리를 하다가 똑같은 옷을 발견했어요. 소희가 입고 다니는 거랑 똑같은 디자인인데 대신 남자 사이즈였죠. 저희 집에 있었으니 남편 거였을 건데 저는 남편이 이런 옷을 사는 줄 몰랐어요. 물론 옷 사는 거 하나하나 저한테 다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남편이 그렇게 옷을 많이 사거나 잘 꾸미는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거의 제가 사주는 옷을 많이 입는데 뜬금없이 그 옷이 있는 겁니다. 그것도 그냥 서랍에 있었으면 남편이 마음에 들어서 샀나 보다 할 텐데 드레스룸에 안 입는 옷 넣어두는 서랍 안에 그게 있는 거예요. 그게 정말 이상하더라고요. 그냥 지나칠 수도 있는데 기분이 정말 이상하고 묘했습니다. 뭔가 촉이 안 좋더라고요. 옷에 신경도 잘 안 쓰는 남편인데 이런 브랜드의 옷, 그것도 소희랑 똑같은 디자인의 옷을 갖고 있다고? 너무 이상하더라고요. 하지만 순간 기분이 이상했지만 설마 싶었어요. 아무리 그래도 저희 부부와 소희는 가족 같은 사이인데 내가 괜한 오해를 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렇게 덮어두었는데 결국 그 이상한 촉은 사실로 돌아왔습니다. 제가 카페 홍보 SNS를 운영하는데요. 사진이나 영상을 자주는 안 올리고 신메뉴 나오거나 할 때만 주로 올립니다. 소희한테도 SNS 계정 아이디 있느냐 물어본 적이 있어요. 만약 있다면 친구 추가를 할 생각이었거든요. 그런데 소희는 그런 거 안 한다고 했거든요. 요즘 젊은 친구들한테 SNS는 거의 필수인데 의외구나 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오랜만에 SNS 들어갔다가 제 알고리즘에 그게 뜬 거예요. 소희의 계정이요. 나한테는 계정이 없다고 했는데 사실은 있네. 황당하더라고요. 그렇게 들어가 봤는데 거기서 저는 멈칫했습니다. 그 SNS를 보는데 제가 알던 소희의 이미지와 너무 달라서 꽤나 놀랐습니다. 제가 아는 소희는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사는 꿈이 있는 건실한 청년 같은 느낌이었는데요. SNS 속 소희는 전혀 아니더군요. 가슴 파인 야한 옷을 입고 토끼 머리띠 끼고 찍은 사진도 있었는데 거기 댓글에는 예쁘다, 개인 메시지 보냈습니다, 연락하고 지내요 등등 수작 부리는 댓글도 많았어요. 보통이라면 불쾌해야 될 댓글인데도 소희는 하트 누르고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게다가 명품 가방 선물 받았다고 올리고 백화점 쇼핑 갔다고 올리고 좀 놀랐습니다. 제가 알던 소희의 모습과는 전혀 다르게 허세와 허영심 가득한 모습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사실 그런 거 올린다 해도 그게 문제가 될 건 아니잖아요. 제가 알던 소희와 달랐으니 좀 놀라긴 했겠지만 자기 개인 SNS고 본인 올리고 싶은 사진 올린다는데 제가 뭐라고 하겠나요. 그런데 제가 진짜 놀란 건 따로 있었습니다. 왜냐면 소희가 어느 카페에서 셀카를 찍었는데 뒤에 어떤 남자의 모습이 있었거든요. 얼굴은 스티커로 가렸는데 옷이 바로 그 옷이었습니다. 저희 집 드레스룸에서 발견했던 그 똑같은 티셔츠요. 게다가 소희 사진에 같이 찍혀있는 그 얼굴이 가려진 남자의 체형이 저희 남편하고 같더라고요. 제가 와이프인데 그걸 몰라보겠나요? 그냥 딱 봐도 제 남편이었습니다.
바지도 남편이 자주 입는 바지였고요. 그걸 보는데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게 뭐지? 이게 뭐지? 그 생각만 들더라고요. 도대체 둘이 언제 이런 카페를 갔단 말인가요? 저는 전혀 몰랐는데요. 떨리는 기분으로 다른 사진들도 샅샅이 둘러봤는데 호텔 가운을 입고 찍은 셀카도 있었습니다. 좀 비싼 호텔이었는데 1박에 50짜리 호텔에 호캉스 왔다면서 자랑하는 글과 함께 셀카 사진을 찍어 올렸더라고요. 그런데 호텔방에서 가운만 입고 사진을 찍은 소희 뒤에 협탁이 있었는데요. 그 협탁에 차키와 지갑이 올려져 있는 겁니다. 그 차키와 지갑도 저희 남편 거였어요. 차키 홀더 색깔도 그렇고 지갑도 제가 선물한 거기 때문에 모를 수가 없죠. 그걸 보는데 머리를 제대로 얻어맞은 듯 하더라고요. 남편과 소희가? 진짜 그런 반전도 반전이 없었습니다. 제 남편과 소희가 그럴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어쩌면 제 남편 말 맞다나 제가 너무 순진하고 어리숙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소희를 동생처럼 아끼는 마음이었는데 당연히 남편도 그럴 줄 알았어요. 소희도 저한테 엄마 같다느니 가족 같다느니 그런 말을 자주 했기에 저도 소희를 그렇게 생각했는데 웬걸요. 제 남편이랑 뒤에서 이러고 있었고 심지어 그 사진들을 버젓이 개인 SNS에 올린 겁니다. 누가 보던지 말던지요. 저는 너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두 사람에게 직접 물어야겠다 생각했죠. 저는 일단 증거가 될 만한 사진들은 다 찍어서 보관을 했습니다. 소희가 갑자기 지워버리면 안 되니까요. 그리고 출근을 했습니다. 남편은 다른 가게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카페에 매일 출근하진 않거든요. 소희가 출근을 했고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 맑은 얼굴을 보는데 내가 본 게 꿈인가 싶을 정도로 현실감이 떨어졌습니다. 그때까지도 말도 안 된다, 뭔가 오해가 있지 않을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배신당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게 너무 힘들었으니까요. 하여튼 제 표정이 굳어 있으니 소희가 물어봤고 저는 나중에 끝나고 얘기 좀 하자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소희도 눈치를 챈 건지 그날 저에게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요. 그날 겨우 장사 끝내고 남편에게도 오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삼자대면했어요. 그날 하루 종일 일하면서 많은 생각을 했는데요. 저는 제가 모든 사실을 다 안다고 하면 남편도 소희도 싹싹 빌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남편과 소희 앞에 그 사진들을 꺼내놓고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설명을 해달라고 했더니 그 후에 이어지는 상황은 놀라웠어요. 이거 소희 SNS 계정에서 본 사진이야. 여기 뒤에 이 남자, 당신인 것 같은데? 그리고 여기 호텔에서 찍은 거, 이 차키랑 지갑도 당신 거고. 남편은 눈이 휘둥그레져서 손사래를 쳤습니다. 무슨 소리야? 이게 왜 나야? 나 아니야. 이 옷 내가 집에 있는 거 봤거든? 똑같은 거. 제 말에 남편은 막 아니라고 잡아떼는 겁니다. 아니, 이 옷이 무슨 맞춤 옷도 아니고 나만 입어? 뭔 소리 하는 거야? 체형이 딱 당신 체형이잖아. 바지도 지금 입고 있는 그 바지고. 이거 그냥 까만색 바지인데 뭔 소리해. 남자들 다 이런 거 입고 다니지. 그리고 뭐가 내 체형이야. 전혀 아니구만. 당신 뭔 소리 하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당신하고 소희는 아무 사이 아니다. 당연한 걸 뭘 물어. 와, 나 황당하네. 이런 거 물으려고 오라고 한 거야? 심각하게? 나 참. 하면서 펄쩍 뛰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와중에도 소희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테이블만 싸늘하게 보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런 소희에게도 말했습니다. 소희야, 정말 아니니? 얘기해봐. 그런데 아무 말도 안 하는 겁니다. 순간 정적이 흘렀죠. 남편은 깜짝 놀라 다그치더라고요.
야, 너 왜 그래? 말해, 아니라고. 그런데 갑자기 소희가 남편을 노려보더라고요. 남편은 당황해서 제 눈치를 보고요. 야, 사장님, 그냥 얘기하세요. 이렇게 된 거. 뭘 얘기해? 너 미쳤어? 이거 남 사장님 맞아요. 저랑 남 사장님 만난 지 좀 됐습니다. 하면서 눈 동그랗게 뜨고 당돌하게 말하는 겁니다. 너무 당당하게 말하니 오히려 제 말문이 턱 막히더라고요. 뭐라고? 야, 너 미쳤어? 너 진짜 내 남편이랑 만난다고? 네 입으로 바람핀다고 말하는 거야? 네. 너 미쳤니? 네가 뭔 말하는지 알고 이래? 당연히 알죠. 제가 어린애인가요? 사장님, 아니, 오빠 얘기하세요. 우리 만났잖아요. 잠도 많이 잤잖아요. 사랑하는 사이잖아요. 오빠가 얘기했잖아요. 여사장님하고 헤어지고 나랑 살고 싶다고. 애기도 낳고 싶다고. 딩크 생각 없는데 여사장님 때문에 강제로 딩크하는 거라고. 저한테 저 닮은 딸 하나 낳아달라면서요. 야! 남편은 얼굴이 질려서 자리에서 일어나더라고요. 저는 머리가 핑 하고 돌았고요. 가족처럼 아끼고 생각했던 알바생과 제 남편의 바람이 확실시 되는 순간 저는 세상이 빙글빙글 도는 것 같은 느낌마저 들었죠. 소희가 단호하게 나오자 남편은 갑자기 제 앞에서 무릎 꿇고 빌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미안해. 내가 다 잘못했고 설명할게. 내가 큰 실수했어. 얘한테 나도 완전 당한 거야. 오빠 왜 그래요? 너 안 닥쳐? 참나. 여보, 내가 다 얘기할게. 그래, 전에 자기가 늦게 마치고 비 오는 날 소희 좀 데려다 주라고 했잖아. 그래서 내가 얘를 데려다 줬는데 얘가 글쎄 집에 들려서 라면 좀 먹고 가라는 거야. 나도 물론 그러면 안 되는데 그때 좀 배가 출출하기도 하고 그래서 별 생각 없이 갔었어. 그런데 집에 들어가니까 얘가 작정하고 나를 꼬시는 거야. 나도 잠깐 눈이 돈 거지. 그랬는데 그 후에 얘가 나한테 협박을 하더라고. 우리가 그랬다는 거 당신한테 다 알린다고. 그래서 내가 어쩔 수 없이 얘한테 끌려다녔어. 나도 진짜 잘못한 거 아는데 얘가 협박하니까 어쩔 수가 없잖아. 그런데 그 말에 소희가 벌떡 일어나더니 앞에 있던 커피를 남편에게 확 쏟는 겁니다. 야, 너 미쳤냐? 쓰레기 같은 놈. 그러더니 가방 들고 그냥 확 나가는 겁니다. 아주 가관이었죠. 남편은 쟤 완전 이상한 애라고, 그래서 돈도 빌려주지 말라고 한 거라면서 저런 이상한 애한테 속아서 부부 사이를 깨면 안 된다고 하는데 저는 남편의 귀싸대기를 날렸습니다. 애초에 강소희랑 그랬던 것도 기막히지만 그 후에 사진 보니까 너도 아주 즐겼네. 같이 놀러 다니고 호텔 다니고 가방 사주고. 걔가 다 협박해서. 놀고 있네. 그게 무서워서 이렇게 데이트 즐기고 다니셨어? 다 필요 없어. 강소희한테 가. 보내줄 테니까. 대신 이혼하고 위자료는 제대로 토해내야 될 거야. 알지? 이 카페며 당신 운영하는 그 가게도 다 우리 친정에서 도와준 거. 당신 목 없어. 그냥 바지 사장이잖아. 몸만 나가. 아니지. 위자료 똑바로 내놓고 나가. 여보, 나 진짜 억울해. 아니라니까. 나도 협박 때문에 어쩔 수 없었어. 그래서 강소희가 입으라는 커플티도 처박아둔 거야. 내가 그 옷만 보면 성질이 얼마나 뻗치는지. 아, 그래서 호텔 가서 놀았어? 같이 하플 다니고 그랬어? 나한테 그렇게 싹 거짓말하고? 당신 무섭다? 연기 잘하네? 아니, 그거. 다 필요 없어. 이혼해 줄 테니까 강소희한테 가. 알았어? 여보! 남편은 필사적으로 빌었지만 봐줄 생각은 눈꼽만치도 없었습니다. 진짜 둘 다 미쳤구나 싶더라고요. 남편이 집에 와서도 빌 것 같아서 그냥 비번 바꿨습니다. 꼴 보기 싫으니까 집에 들어오지 말라고요. 남편은 잘못했다고 빌었지만 전화도 안 받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강소희는 출근을 안 했어요. 그리고는 황당하게 저한테 증거들을 대놓고 보내주더라고요. SNS에 미처 올릴 수도 없는 남편과 찍은 사진들이며 동영상까지요. 남편이 지를 꽃뱀으로 모니까 꽃뱀 아니고 둘 다 서로 사랑하는 사이네 어쩌네 하면서요. 와, 진짜 뒤통수도 이런 뒤통수가 다 있나요? 저는 강소희에게 문자 보냈습니다. 너 믿어주고 도와주려고 했던 사람한테 이렇게 배신 때리니까 좋니? 너 나한테 무슨 엄마니 가족이니 개소리 하더니 너 완전 밑바닥이구나. 사장님한테 미안한 것도 있는데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도 있어요. 진짜 개소리도 정성껏이네. 증거 고맙고 이 증거로 너랑 한현태 나란히 소짝 날려줄게. 위자료 준비 잘해놔라. 한현태 너 가져. 얼마든지 줄 테니까 데리고 살아. 그리고 내가 그때 빌려준 돈 바로 갚아라. 그렇게 문자 보냈는데 네. 이렇게 하나 왔더라고요. 와, 그거 보는데 얼마나 어이없던지요. 그런데 알고 보니 강소희는 저희 카페며 남편이 따로 운영하는 가게가 다 남편 소유인 줄 알았던 모양이었습니다. 남편이 가게도 운영하고 차도 비싼 차 끌고 다니고 하니까 다 남편 건 줄 알았던 거예요. 사실 저희 친정에서 해준 거고 엄밀히 제 거거든요. 남편은 말만 사장인 거고요. 제 딴에는 남편 자존심 세워준답시고 어디 말할 때는 남편이 사장이라고 하고 다녔는데 결국 뒤에서 이러고 다녔던 거죠. 참 어이없게도 말이에요. 강소희도 이게 남편 거 혹은 최소한 공동지분인 줄 알았던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그 두 인간들에게 상간소송과 더불어 이혼소송을 진행했는데 그 과정에서 강소희도 다 알게 된 것 같아요. 강소희는 제 남편이 돈이 꽤나 있는 줄 알고 저한테 빌린 돈에 위자료까지 다 내줄 줄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남편, 저 없으면 그냥 개털이거든요. 그 사실을 알고 강소희도 아차 싶었던 것 같았죠. 하지만 이제 와서 돌이킬 수도 없었을 겁니다. 하여튼 저는 이혼소송과 위자료 소송했고 증거가 너무 확실하다 보니 무조건 제 승소였습니다. 저는 그것들에게 위자료와 더불어 강소희가 저한테 빌린 돈도 다시 받아냈습니다. 무슨 돈이었냐면 저희 집 재산 중에 남편 몫도 있는데 그 돈이었습니다. 남편은 울며 겨자 먹기로 강소희 돈까지 다 물어줘야 했죠. 그러니까 남편은 돈 한 푼 없이 쫓겨난 거예요. 처음에는 남편도 이렇게 다 터트린 강소희를 그렇게 원망하더니 저랑 이혼했으니 강소희라도 잡아야 했던 것 같더라고요. 결국 강소희랑 만나고 살림도 차렸다고 했으니까요. 하여튼 저는 이혼 과정 끝내고 거의 남편을 빈몸으로 내쫓았습니다. 저희 친정 식구들도 너무 괘씸해했죠. 그 두 인간들 다요. 머리 검은 짐승 거두는 거 아니라더니 참 기가 막힌다 싶고 사람에 대한 혐오감까지 들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그렇게 이혼을 하고 저는 혼자서 카페 운영하면서 지냈습니다. 다른 아르바이트생 하나를 뽑아서 일하는데 그 알바생이 일을 너무 잘하더라고요. 사실 이렇게 야무지고 일 잘하는 알바생들도 있는데 애초에 제가 강소희를 뽑았던 것도 예쁜 외모에 홀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열심히는 했지만 머리가 나빴는지 일도 정말 잘 못 배우고 느리고 실수 많고 그랬거든요. 그래도 다 이해해주고 돈 필요하다고 해서 빌려주고 그랬는데 그 대가가 이런 배신이라니 씁쓸했죠. 그런데 나중에서야 더 놀라고 소름 끼치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강소희는 제가 아는 것 이상으로 막장이더라고요. 그때 자기 아빠가 찾아와서 돈 내놓으라고 한다면서 불쌍한 소녀 가장인 척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돈도 빌려준 거고요. 그런데 나중에 알게 됐는데 전혀 아니더라고요. 그 남자가 애초에 강소희 아빠도 아니었습니다. 그럼 누구냐고요? 강소희가 과거에 돈 빌렸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심지어 강소희가 저한테 아이돌 연습생이니 뭐니 했는데
그것조차도 사실이 아니었어요. 아이돌 연습생이니 그랬던 적도 없고 고등학교 때부터 발랑 까져서 다니다가 중퇴한 거더라고요. 그 뒤로 술집 이런 데서 일했다고 그랬는데 돈까지 빌리고 못 갚으니까 그 사채업자 같은 남자가 찾아왔던 거예요. 와, 그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됐는데 얼마나 소름 끼치고 놀랐던지요. 거짓말을 그렇게 아무렇지 않게 능수능란하게 하는 사람은 처음 봤습니다. 강소희의 실체에 대해서 알려준 사람이 누구냐고요? 바로 전 남편의 누나였던 전신우였습니다. 결혼 생활 동안은 신우하고 사이가 좋아서 잘 지냈었는데요. 남편의 외도로 인해 이혼을 하고 신우랑도 인연이 끊어졌죠. 더 이상 볼 일 없는 사이니까요. 그런데 한 번은 신우가 전화가 왔더라고요. 저는 좀 통화하기 껄끄러웠는데 신우가 자기 동생의 충격적인 근황에 대해서 알려주는 겁니다. 현태 한동안 병원에 있었어. 왜요? 어디 아파요? 아니, 쳐맞아서. 네? 누구한테 쳐맞아요? 아우, 내가 진짜 미치겠다. 그 강소희 있잖아. 그년 진짜 독사 같은 년이야. 내 동생 인생 말아먹으려고 작정한 년이라고. 어디 고발 프로그램에나 나올 법한 사기꾼 년한테 걸려서 아휴. 그 사기꾼 년 예쁘다고 홀라당 넘어간 인간이 자기 동생인데 마치 자기 동생이 순진해서 넘어간 것처럼 말하는 게 황당하더라고요. 하지만 무슨 얘기인지 궁금해서 일단 들었습니다. 무슨 일 있었어요? 걔 거짓말한 게 한두 개가 아니더라고. 하면서 신우가 강소희의 실체에 대해서 알려줬습니다. 아이돌 연습생도 아니었다는 거, 술집 업소 출신이라는 거, 게다가 진짜 부모랑은 거의 의절해서 연락도 안 되고 빚을 많이 져서 빚쟁이들이 찾아온다는 거 등등요. 저랑 남편이랑 이혼하고 나서 강소희랑 살림 차려서 살았는데 전 시댁 식구들한테도 막 거짓말을 밥 먹듯이 했던 것 같더라고요. 순진 가련한 척, 불쌍한 척 하면서요. 그 순진하고 맑은 얼굴로 아무렇지 않게 거짓말을 해. 걔 진짜 미친 거 아니니? 나 걔 무섭다 진짜. 근데 어쨌든 우리는 몰랐어. 걔 말 다 믿었고. 어쨌든 올케랑 우리 현태 이혼했잖아. 어쩔 수 없이 걔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살아야지 했는데 얼마 전에 현태가 신발도 제대로 못 신고 얼굴이 죄 터져가지고 엄마 집에 찾아온 거야. 엄마가 한밤중에 기절 초풍할 뻔했다더라고. 왜요? 그 강소희 그년이 또 빚을 내고 다녔나 봐. 현태가 동거인이니까 대신 갚으라고 했는데 현태가 못 갚고 잠수를 탔더니 찾아나서 애를 그렇게 때린 거지. 맞다가 현태가 도망친 거더라고.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다 있니? 걔가 빌린 돈인데 왜 우리 현태가 이런 일을 당해? 저는 너무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저랑 이혼 후에 남편하고 강소희가 살림 차려서 산다는 건 알았는데 강소희가 빌린 사채 때문에 남편이 그렇게 쫓겨다니고 저 터져가며 사는 줄은 꿈에도 몰랐죠. 강소희랑 당장 헤어지라고 했다. 현태 잡으려니야 그거. 그 사채업자들도 싹 고소하라고 했어. 돈은 강소희가 빌렸는데 왜 그걸 우리 현태한테 날리냐고. 그래서 많이 다쳤어요? 병원에서 치료받고 입원해 있다가 지금은 집에 있어. 몸 아픈 것보다 멘탈이 제대로 나갔더라고. 얼마나 울고 후회하는지 몰라. 올케한테 그런 짓 한 거 정말 뼈저리게 후회하나 봐. 라는데 신우가 왜 전화했는지 알겠더라고요. 저기 올케, 시간 괜찮으면 현태 한번 보러 오면 안 될까? 현태도 너무 힘들어하고 나 쟤 잘못될까 봐 무서워. 그 말에 저는 단호히 말했습니다. 형님, 아니 이제 이혼했고 더 이상 형님이라고 하기에도 껄끄럽네요. 저 올케라고 하시는 것도 좀 그렇고요. 아니 올케. 가족처럼 지내던 알바생이 남편하고 바람났고요. 둘이서 뒹구는 사진, 동영상
제 눈으로 다 봤습니다. 그거 다 봤는데 한현태가 제 눈에 사람으로 보이겠나요? 이해해줄 마음 눈꼽만치라도 있었으면 이혼 안 했습니다. 강소희가 어떤 인간인지 뭔지 제할 바 아니고요. 저 배신하고 그런 강소희랑 놀아난 거, 그게 바로 한현태예요. 누가 등 떠민 거 아니고요. 본인이 직접이요. 어리고 예쁜 애 좋다고 그렇게 한 겁니다. 저희 친정에서 마련해준 가게 몇 차며 그걸로 강소희 꼬시고 선물 사주고 호텔 다니고요. 조용히 위자료 청구하고 이혼해 준 것만 해도 저는 최대한 배려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막말로 한현태 어떻게 되던지 말던지 저랑 아무 상관 없어요. 저한테 다시는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요. 전화도 그냥 하지 마세요. 저희 이제 전화할 사이 아니잖아요. 제 말에 신우가 막 섭섭해 하더라고요. 아니, 옳게. 너무 냉정하다. 그래도 한때는 가족이었는데. 그러니까요. 한때 가족이었는데 배신한 인간이 누군데요. 앞으로 서로 전화하는 일 없었으면 해요. 한현태는 형님이 잘 돌봐주세요. 그럼 이만. 저는 그렇게 전화를 끊고 그냥 차단해버렸습니다. 자기 동생 불쌍하다고 어떻게든 저한테 다시 엉겨붙으려고 하는데 너무 싫더라고요. 좋다고 강소희랑 놀아난 게 누군데 이제 와서 어림도 없죠. 하여튼 남편은 그 대가를 혹독하게 받는 중이었습니다. 어쩌겠나요. 본인이 저지른 업보고 본인이 감당해야죠. 전 신우랑도 아예 연락 끊어서 그 후에는 어쩌고 사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잘 살지는 않을 것 같아요.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하면 지 눈에는 피눈물 나는 법이거든요. 평범했던 가정이 산산조각난 게 서글프기도 하지만 애초에 남편은 언제든 그럴 수 있었던 인간인 것 같기도 합니다. 미친 거짓말쟁이와 의리도 없는 남편놈. 둘이 잘 어울리는데 헤어지지 말고 백년해로 하길 바래요. 서로 뒤치다꺼리 해주면서 말이죠. 사람에 대한 배신감이 크긴 하지만 그것들 결코 잘 먹고 잘 살 일 없을 것 같으니 이쯤에서 묻어두고 살아가려 합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40살로 12살 된 아들을 키우며 피자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편과는 결혼한 지 10년 만에 파경을 맞이했으니 이혼한 지 2년 정도가 되어가네요. 남편은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했었는데요. 사업 규모가 크지는 않았고 매출이 좀 들쑥날쑥했었습니다. 그래도 저도 피자집을 운영했기 때문에 우리 가족이 생활하는 데에 큰 부족함이 없었어요. 우리 부부는 크게 싸우거나 다툼 없이 평범한 결혼 생활을 유지해왔습니다. 남편의 사업이 초반에는 잘 됐는데 크고 저렴하고 배송도 빠른 여러 쇼핑몰 등이 많아지면서 빠르게 내리막길을 걸었죠. 그나마 다행이라면 아이 5살쯤부터 제가 피자집을 운영했다는 거예요. 제가 운영하는 피자집은 장사가 꾸준히 잘 된 편이었습니다. 남편 수입이 좀 줄어든 반면 제 수입이 늘어나고 안정적이었기 때문에 큰 어려움 없이 결혼 생활이 잘 유지가 됐던 것 같아요. 물론 가게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남편은 바쁘다는 핑계로 집안일과 육아에는 좀 게으른 사람이었기에 늘 제가 이리 뛰고 저리 뛰어가면서 모든 일들을 다 해야 했거든요. 오죽하면 주변 사람들이 저보고 슈퍼맨 아니고 슈퍼맘이라고 할 정도로요. 그러면 뭐 하나요? 정작 제 개고생을 남편은 알아주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수고했다, 고생했다 한마디 하면 되는데 남들도 다 그렇게 살지 않아? 요즘 다 맞벌이 하지. 그런 식으로 제 고생들을 그냥 퉁쳐버리고 말았으니까요. 저는 그때까지 남편의 성격이 원래 무뚝뚝하고 퉁명스러워서 그런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보니 전혀 아니더군요. 좀 서글플지도 모르지만 남편이 저에 대한 애정이 딱 그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남편이 결코 표현을 못하는 사람도 그렇게 무뚝뚝한 인간도 아니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됐거든요. 어쨌든 평범한 일상들이 계속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희 결혼 생활을 흔들 만한 그 일이 생기게 되었어요. 그맘때 남편은 새로운 직원을 채용한다고 했는데요. 새 직원 잘 뽑았느냐, 몇 살이냐, 경력은 좀 있느냐 등등 물어봤을 때 제대로 대답도 안 했습니다. 그냥 알아서 뽑았다 정도로만 대충 말하고 말더라고요. 그런데 좀 나중에 알았습니다. 남편은 대학교 때 친했던 여자 후배를 직원으로 뽑은 거였다는 걸요. 어떻게 알았냐면 그맘때 남편 친구네 부부랑 술을 한잔 했었는데요. 남편 친구가 그러는 겁니다. 용태야, 희영이가 너네 사무실에서 일한다며? 저는 희영이라는 이름을 그때 처음 들었기 때문에 어리둥절했습니다. 남편은 제 눈치를 힐끗 보더니 오, 맞아. 그러더라고요. 너한테 연락 왔었어? 뭐 일자리 구한다고. 아, 그렇구나. 걔 이혼하고 한국 왔다며? 애도 있다던데 같이 온 거야? 그렇더라. 그때 돈 좀 있는 남자랑 결혼하고 호주 가서 산댔잖아. 그런데 결국 이혼하고 다시 왔구나. 그 말을 듣고 알게 된 거예요. 남편이 새로 채용했다는 직원이 남편과 같은 과 여자 후배 박희영이었다는 것을요. 예전에 친했었다고 하더라고요. 박희영은 과거에 호주에서 온 교포 남성과 결혼했었고 결혼 후 호주로 이민을 갔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반년 전 이혼하고 6살짜리 아이와 함께 한국으로 돌아왔다고 하더라고요. 혼자 아이를 키우며 힘들어하고 일자리 없느냐 남편에게 연락이 왔길래 도와주기로 했다는 거죠. 좀 황당했습니다. 저한테 그렇다고 사실대로 얘기를 하면 되지 왜 모르는 사람을 채용한 것처럼 말하나요? 그게 더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그날 집에 와서 남편에게 물었죠. 친한 후배 뽑았다면서 왜 나한텐 그렇게 말 안 해? 뭘? 그냥 모르는 사람 뽑은 것처럼 얘기했잖아. 아, 내가 언제 새 직원 뽑았다고 했는데 그냥 구체적으로 말 안 한 거지. 그러면서 발끈하는데 그 모습이 괜히 더 이상해서 장난을 쳤습니다. 수상하네. 혹시 알고 보면 예전에 사귀었다던가 첫사랑이라던가 그런 거 아니야? 제 말에 남편은 정색하는 표정을 짓더라고요. 아, 뭔 소리야. 이혼하고 혼자 애 키우고 사는 앤데. 한국에서 기반도 없고 친정 부모님도 시골 사시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해 하니까 학교 선배로서 도와주는 거지. 걔가 학교 다닐 때도 컴퓨터도 잘 다루고 똑똑했어. 야무지고. 일 잘할 것 같고 사정도 딱 하던 차에 나도 직원 필요하니까 채용한 거지. 뭔 소리를 하는 거야. 하면서 막 정색하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무 정색하니까 저도 무안했죠. 아, 알았어. 사실 제가 좀 장난을 치긴 했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그냥 남편의 대학 후배일 뿐이고 사정이 딱해서 그랬다고 하니까요. 그런데 참 희한하게도 박희영을 뽑고 난 후 남편은 부쩍 밝아졌습니다. 남편은 원래 사무실에 갈 때 엄청 대충 다니거든요. 머리도 잘 안 감고요. 남편이 혼자 운영하는 사무실이고 가끔 아르바이트 오는 직원 말고는 사무실 직원이 없다 보니 더더욱 신경 안 쓰고 다니는 듯 했죠. 그런데 그맘때 부쩍 머리에도 신경 쓰고 옷도 신경 쓰고 그러는 겁니다. 제 입장에선 남편이 저러는 게 좀 이상하긴 했죠. 그래서 요즘 왜 이렇게 멋부리고 다니냐 그랬더니 자기가 아무리 작은 사업체 사장이라고 해도 그래도 사장인데
너무 막 다니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렇답니다. 하여튼 그맘때 남편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저도 갈수록 묘한 이상한 느낌이 들었죠. 남편이 그맘때 이상하게 붕 떠 있고 기분이 좋아 보이고 설레어 보이는 겁니다. 남편 사업이 갑자기 잘 되어가는 것도 아니고 어디서 돈벼락 맞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기분이 좋을 만한 특별한 상황은 없거든요. 그런데도 그맘때 몹시 기분이 좋아 보이고 붕 떠 보였던 거죠. 이거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뭔가 그 찝찝한, 묘하게 붕 떠 있고 설레어 보이는 배우자의 모습 말이죠. 엄청 무딘 사람 아니면 다 느껴질 거예요. 하지만 그냥 애써 모른 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박희영이 사는 동네에 강도 미수 사건이 있었다고요. 그 근방에 경찰들 오가고 막 그랬대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살던 동네에서 그런 일이 생기면 얼마나 무섭나요? 그런데 남편이 그맘때부터 퇴근 시간이 부쩍 늦어졌어요. 저도 오후 장사를 하니까 남편 퇴근 때 집에 있는 건 아닌데 제가 살던 아파트는 차가 집에 들어오면 입출차 기록이 자동으로 제 폰에 뜨거든요. 남편이 평소에 7시에서 8시 정도에는 들어왔다면 그맘때는 9시 넘어서 자주 들어오는 겁니다. 처음엔 쇼핑몰 일이 바쁜가 했는데 딱히 일이 더 바빠진 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뭐지? 했는데 알고 보니 매일 일 마치고 박희영을 데려다 준다는 거예요. 그 강도 사건 때문에요. 박희영은 버스를 타고 다니는데 박희영이 사는 집은 버스에서 내려서도 꽤 걸어가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게 걱정돼서 남편이 박희영을 태워다 주는데 더 어이가 없는 건 박희영이 회사 일 마치고 어린이집 들려서 아이까지 데리고 집에 데려다 준다는 거예요. 그 어린이집까지 매일 데리러 간다는 거였죠.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왜냐면요. 남편은 예전에 저희 아들 어린이집, 유치원에 데리러 가본 적이 거의 없을 정도로 무심한 아빠였거든요. 맨날 바쁘다는 핑계로 육아는 저에게 싹 밀어두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딱 학예회랑 졸업식 말곤 가본 적이 없는데 박희영 아들 태우러 매일같이 간다는 거였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제가 얼마나 기분이 상하던지요. 아니 뭘 그렇게까지 해? 그런데 제 말에 오히려 남편은 저를 무슨 피도 눈물도 없는 파렴치한으로 보는 겁니다. 그 동네에 그런 사건이 있었다잖아. 얼마나 무섭겠어. 여자 혼자 애 키우며 사는데. 그건 그렇지. 근데 집에 가는 길도 아니고 동네도 완전 반대 방향 아니야. 그런데 거기를 굳이 데려다 주고 온다고? 희영 씨네 아들까지 데리러 가고? 솔직한 말로 우리 정우 유치원에 한 번이라도 데리러 간 적 있어? 내가 바빠서 정우 좀 데리고 오라고 해도 이런저런 핑계 대면서 안 갔던 게 당신이야. 와, 그게 언제적 일인데. 그때는 내 쇼핑몰이 한창 잘 되고 바빴으니까. 내가 뭐 일부러 안 갔냐? 어쨌든 그래놓고 이제 와서 희영 씨네는 맨날 데려다 주고 희영 씨네 애까지 데리러 간다고 하니까 난 좀 그래. 너 진짜 속 좁다. 뭐라고? 불쌍하지도 않아? 걔 어렸을 때 대학교 막 졸업하고 세상 물정 모를 때 그 남자 만나서 시집가고 바로 호주로 갔었어. 그 남자만 믿고 살다가 갑자기 이혼당하고 한국으로 애 데리고 왔다는데 여기 제대로 된 친정이 있기를 하냐. 도움받을 데가 어디 있겠어. 그런데 동네에 그런 일까지 생겼다고 하니 얼마나 외롭고 무섭고 그렇겠냐고. 내 대학 후배라서가 아니라 그냥 사람 대 사람으로서 짠하고 안 됐지 않아? 사람이 좀 인정을 가지고 살아. 이제 적은 나이도 아니면서 이상한 질투를 하고 있어. 하면서 저를 막 비난하는 게 기가 막히더라고요. 저를 인정도 없고 속 좁게 질투나는 여자로 모는데 기가 막혔죠. 솔직히 말이 좋아 사람 대 사람으로 짠하고 어쩌고지
남편이 매일 집 반대 방향 여직원 데려다 준다고 그러는 걸 이해해줄 와이프가 어디 있나요? 진짜 어이가 없는데 남편은 사람 대 사람의 도리 어쩌고 하면서 저를 몰아세우더라고요. 저는 일단 암소리 안 했는데 가만히 지켜보니 가관이었습니다. 집에 데려다 주는 것뿐만 아니라 박희영네 집안까지도 들어가려는 것 같더라고요. 하루는 집으로 인터넷 배송이 와서 제 건 줄 알고 뜯었더니 뜬금없이 전등에 들어가는 안전기가 있더라고요. 우리 집 전등 괜찮은데 이게 뭐지? 해서 물어봤는데 알고 보니 박희영네 집 안전기였던 거예요. 기사 불러서 갈면 출장비 줘야 되고 또 괜히 낯선 남자 함부로 드나들면 안 된다고 자기가 갈아줘야 된다고 그러는데 저도 폭발했습니다. 당신 지금 뭐 하자는 거야? 뭐가? 아니 희영 씨가 무슨 당신 여동생이야? 그런 것까지 사장님이 챙겨야 돼? 희영 씨가 어련히 알아서 하겠지. 아니면 희영 씨가 당신한테 해달래? 해달라고 안 했어. 그냥 밥 먹다가 그 얘기를 하길래 내가 해준다고 했다. 뭐 문제 있어? 당연히 있지. 혼자 사는 여직원 집에 안전기 교체하는 기사는 가면 안 되고 당신은 들어가도 된다는 거야? 지금 박희영 씨 집에 당신이 들어가겠다는 거냐고. 왜 이렇게 난리야? 내가 뭘 어떻게 해? 그냥 가서 안전기만 바꿔주겠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걸 왜 당신이... 제 말에 남편은 저를 가만히 노려보더라고요. 그러더니 자기가 더 환한 표정을 짓고 자리를 피하는 겁니다. 사실 지도 할 말 없어서 피하는 것 같긴 했지만요. 어쨌든 저는 안전기 고쳐주지 말라고 그냥 안전기 샀으니 박희영 씨에게 주기만 하라고 경고했습니다. 남편도 알았다고 했는데 사실은 저 몰래 가서 고쳐준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그맘때 남편과 박희영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습니다. 남편은 저보고 유난이고 오버한다고 자기들은 그냥 대학 선후배 사이일 뿐인데 제가 유난 떨고 오버하는 것처럼 몰아댔어요. 진짜 환장하겠더라고요. 그렇다고 남편이 평소에 제 얘기를 잘 듣는 것도 아니고 너는 짖어라, 나는 내 마음대로 할 테니 이런 느낌이어서 더 기분이 나빴죠. 한 번은 그 박희영이라는 사람이 누군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가게 쉬는 날에 아들이랑 남편 사무실에 찾아간 적이 있습니다. 남편 사무실 바로 앞에서 우리 왔다고 연락을 했는데 남편은 왜 갑자기 오느냐면서 불편한 기색이었죠. 아내랑 아들이 아빠 사무실 놀러 가는 게 그렇게 문제인가요? 그런 반응조차도 너무 어이없더라고요. 하여튼 사무실에 들어갔고 박희영을 처음 봤습니다. 나이보다 애띤 얼굴이었고 체구가 자그마하고 여성스러운 성격 같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퇴근하고 저녁 먹으러 갈 건데 같이 가실래요? 아니요, 저는 아기가 있어서. 무슨 저녁? 여기까지 왔는데 저녁이라도 먹고 들어가야지. 그런데 남편은 제 말에 박희영 씨 눈치를 살피는 겁니다. 어이가 없었죠. 저는 희영 씨에게 그랬습니다. 아기가 몇 살이랬죠? 4살인가? 네. 아들이죠. 네. 육아하는 거 안 힘들어요? 힘들어도 뭐 제 자식이니까요. 그렇구나. 희영 씨도 딱히 저랑 길게 얘기하기 싫은지 눈을 자꾸 피하고 단답으로 대답하더라고요. 남편과 박희영이 노골적으로 저를 불편해하는데 기분 진짜 이상한 겁니다. 마치 남편과 박희영 사이에 제가 끼어든 더러운 기분마저 느껴졌으니까요. 하여튼 저는 남편 마치고 밥을 먹으러 가자고 했고 남편은 똥 씹은 표정으로 박희영에게 내일 보자며 인사를 했습니다. 그날 저는 남편에게 따졌어요. 당신 요새 진짜 해도 너무한 것 같아. 뭐가 또? 나랑 정우랑 오랜만에 외식하는 건데 표정이 왜 그래? 아, 표정까지 고나리질이야? 숨 막혀 진짜. 뭐라고?
솔직히 말해봐. 여기 왜 왔는데? 뭐 감시하러 왔어? 아니면 희영이 궁금해서? 당시야말로 요즘 왜 그래? 무슨 의부증 있는 아줌마처럼. 지금 말 다 했어? 제발 좀 이러지 마라. 평생 안 하던 집착을 요즘 왜 이렇게 하냐? 아, 진짜. 막 그러는데 저도 더 따지려다 말았습니다. 제가 뭐라고 하든 남편은 저를 의부증 걸린 여편네로 몰 거니까요. 저는 남편 몰래 남편 뒤를 좀 캐보기로 했습니다. 증거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핸드폰을 뒤지든 블랙박스를 보든 하여튼 뭐라도 뒤져서 뭐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제 눈으로 확인해 봐야 했어요. 그래야 제가 하는 이런 의심들이 그냥 제 기우인지 아니면 진짠지 알 수 있겠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남편의 폰을 뒤져보게 되었는데요. 남편의 폰은 지문인식으로 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편이 잠든 틈에 몰래 폰을 들고 와 남편의 지문을 살짝 찍었어요. 남편이 갑자기 눈을 뜰까봐 얼마나 가슴이 졸였는지 모릅니다. 하여튼 다행히 남편은 안 일어났고 저는 폰을 챙겨 들고 작은 방으로 가서 확인을 했죠. 그리고 큰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박희영이 남편에게 보낸 메시지에는 오빠, 용주가 너무 좋아해. 고마워. 그리고 내 선물도 고맙고. 라면서 박희영의 아들이 큰 로봇 장난감을 들고 노는 게 찍혀 있더라고요. 더불어 박희영의 손에 구두를 들고 사진을 찍었고요. 남편이 선물한 것 같았죠. 남편이 박희영에게 이런 사적인 선물을 했다는 건 곧 두 사람이 일반적인 사장님과 직원의 관계는 아니라는 뜻이었죠. 남편은 박희영이 보낸 메시지에 너한테 너무 잘 어울리고 예쁠 것 같아. 신고 보여줘. 다음에 또 사줄게. 라고 다정한 메시지를 보냈더라고요. 게다가 그 위로 올리니까 남편이 희영아, 요즘 너 때문에 내가 사는 게 너무 행복하다는 거 알아?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감정을 다시 느끼게 해줘서 고마워. 나야말로 오빠한테 늘 고맙지. 사는 게 많이 막막했는데 오빠가 많이 도와줘서 고맙다고 생각해. 도울 일 있으면 나한테 다 말해. 네 일이라면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다 해줄 테니까. 고마워. 오빠 진짜 다정하다. 이럴 줄 알았으면 오빠랑 결혼할걸. 지금이라도 할래? 미쳤어? 오빠네 와이프한테 머리채 다 뜯길 일 있어? 그냥 지금처럼 이렇게 지내자. 난 이게 편해. 우리 용주한테도 그렇고. 알아, 무슨 말인지. 나도 서두르지 않을게. 그저 나는 너한테 키다리 아저씨가 되고 싶을 뿐이야. 필요한 일 있으면 다 나한테 부탁해. 고마워, 오빠. 든든하네. 그거 보는데 진짜 기가 막혀서 웃음이 터져 나올 뻔했습니다. 너무 어처구니가 없잖아요. 지 와이프랑 자식은 나 몰라라 하면서 이혼한 후배 꼬셔보려고 아주 용을 쓰는 게 다 보이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징그럽던지요. 박희영도 대화를 가만 보니 남편의 마음을 알고 적당히 이용하려는 게 보였습니다. 대화로 유추해보건대 제 남편은 박희영한테 마음이 있어서 어떻게 해보려고 난리 부르스인 것 같고 박희영은 적당히 여지 주면서 남편을 이용해 먹는 것 같더라고요. 둘이서 선을 넘었는지 아닌지 그것까지는 모르겠지만 그 둘의 대화가 아주 가관이었습니다. 속이 뒤집혔죠. 배신감과 분노가 한꺼번에 몰려와 숨을 쉴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지만 참았어요. 그 순간 냉정해져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는 남편과 박희영의 메시지를 다 찍었습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꼼꼼하게 다요. 그리고 이 증거들을 어떻게 할지 생각했습니다. 바로 이혼을 요구할지 남편에게 네가 박희영에게 이런 더러운 감정인 거 다 안다고 따져야 될지 고민을 했습니다. 저는 일단 이혼을 할 때 하더라도 남편에게 얘기를 해야겠더라고요.
그렇게 남편에게 제가 찍은 사진들 다 보여줬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제일 먼저 한다는 말이 지금 내 폰 뒤졌어? 였습니다. 뒤졌어. 남의 폰을 왜 뒤져? 진짜 미친 거야? 왜? 캥기는 게 많아? 지금 네 폰 왜 뒤지냐가 중요해? 자, 이제 설명해봐. 네 마누라, 네 새끼는 안 챙기면서 박희영이랑 박희영 아들은 아주 살뜰히도 챙겼네. 그리고 뭐 이제라도 결혼을 해. 키다리 아저씨? 아주 웃기지도 않아. 제 말에 남편은 얼굴이 시뻘개지더라고요. 지도 쪽팔리고 민망했겠죠. 나랑 이혼하고 박희영이랑 살고 싶어. 나랑 우리 정우는 나 몰라라 하고 박희영이랑 새 살림 차리고 싶은 거냐고. 그런 게 어딨어? 뭘 어딨어야. 네가 박희영한테 한 말들이 다 그거잖아. 여태까지 의심하는 나 무슨 집착증 걸린 미친년 만들어 놓고 너는 뒤에서 박희영한테 수작질 부리고 있었네? 그런 적 절대 없다고 펄쩍 뛰더니 결국 이거야? 그러면서 사람을 그렇게 몰아가? 이래도 내가 잘못 생각한 거야? 저는 너무 악에 받쳐서 따졌습니다. 박희영한테 검은 속내 가지고 있었으면서 저만 인정 없고 질투에 눈이 멀었다고 비난했던 게 기가 막혔으니까요.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리를 떠났어요. 제가 입이 있으면 말해보라고 했는데도 그냥 비겁하게 자리를 떠버리더라고요. 남편은 그 후로 3일이나 집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저도 딱히 연락하거나 남편을 찾을 생각 없었어요. 다만 그 사이에 저도 생각 정리를 했죠. 남편하고 계속 사는 게 맞는가라는 생각이요. 저도 너무 정남이가 떨어지더라고요. 사실 이혼이라는 게 부부 사이에 정남이 떨어졌다고 쉽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 현실적인 문제도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현실적인 부분을 생각해보니 이혼 못할 것도 없더라고요. 남편이 대단하게 애비 노릇, 남편 노릇 잘했던 인간도 아니어서 이혼한다고 해도 아쉬울 것도 크게 없었고요. 심지어 돈을 엄청 잘 벌어와서 경제적으로 큰 도움이 됐던 것도 아닙니다. 남편의 사업은 딱 초창기에만 잘 됐고 그 후에는 줄곧 내리막길이었으니까요. 차라리 제가 피자 가게 하면서 버는 돈이 훨씬 많고 가정경제도 제가 더 보탬이 많이 됩니다. 저 혼자서 아이 키우는 것도 생각해보니 못할 것도 없더라고요. 왜냐면 이미 그렇게 해오고 있었으니까요. 남편은 바쁘다는 핑계로 집안일과 아이에게 무관심했고 그 모든 일은 다 제가 해야 했거든요. 이혼한다 치면 남편이란 존재만 사라지는 거지 저는 크게 아쉬울 것도 없는 거였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남편에게 감정적인 미련이 있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오래 살았으니 당연히 정은 있죠. 하지만 남편이 박희영에게 한 행동들로 인해 저도 정이 뚝 떨어졌습니다. 지 와이프, 지 새끼는 안 챙기면서 피 한 방울 안 섞인 박희영 자식은 데리러 가고 선물 사다 바치고 그것만 생각하면 진짜 피가 거꾸로 솟을 정도로 괘씸하더라고요. 그래, 이혼하자. 이혼이 별거냐. 저런 인간이랑 더 살아봤자 내 속만 끓는다. 박희영하고 박희영 아들하고 어디 잘 살아봐라. 물론 박희영도 똑같은 마음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생각하고 제 마음속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집에 들어오라고 했어요. 이야기의 결론을 짓자고요. 그런데 남편은 집에 오자마자 제가 이혼 얘기 하기도 전에 지가 먼저 이혼을 해달라고 요구하더라고요. 생각 많이 했는데 우리 사이는 이제 끝난 것 같아. 그냥 이혼하고 각자 갈 길 가는 게 맞는 것 같다. 다른 여자한테 흑심 품고 그거 들킨 주제에 무슨 저랑의 개인적인 갈등이라도 있어서 이혼하는 것 마냥 말하니까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이혼해 달라는 거야? 그게 낫지 않나 싶어. 네가 유책 배우자인데 나한테 이혼을 요구해?
무슨 유체? 내가 박희영이랑 뭐 어쨌다고. 뭐 어쨌는지 저쨌는지 소송 가볼까? 네가 박희영한테 보냈던 그 수작질들 내가 다 들고 있는데. 그렇게 당당하고 떳떳하면 그거 증거로 내볼게. 나 박희영이랑 아무 사이 아니야. 그래, 내가 좋아한 건 맞는데 어떤 육체적인 관계가 있었거나 그런 거 전혀 아니라고. 그 말을 동네 개한테 해봐라. 믿을지. 그리고 설령 육체적인 관계가 없었다 치더라도 네가 박희영한테 작정하고 껄떡거린 거 그건 사실이야. 이혼? 곱게는 못해줘. 누구 좋으라고. 나랑 이혼하고 싶으면 대가를 치르던가. 와, 나랑 흥정해? 이미 끝난 사이인 마당에 내가 뭐하러 당신 봐주고 해달라는 대로 해주니? 어차피 이혼할 거 내가 받을 거라도 제대로 받아야겠어. 너는 진짜 뼛속 깊이 장사꾼이다. 그래? 그럼 너는 뼛속 깊이 쓰레기야. 뭐가 어째? 하면서 벌떡 일어나더라고요. 저는 콧방귀 끼고 빤히 쳐다봤습니다. 방귀 낀 놈이 성낸다고 지가 어디더 난리를 치나요? 제가 빤히 보고 있으니 지 혼자 눈 피하고 씩씩거리다가 다시 앉더라고요. 그래서 원하는 게 뭔데? 너랑 박희영한테 상간 소송할 거야. 뭐라고? 바람을 폈으면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지. 바람 아니라고 했잖아. 그래. 소송하면 답변서로 열심히 항변해봐. 제가 단호하고 냉정하게 나오자 남편은 태도를 바꿔서 매달리더라고요. 은미야, 이러지 말자. 나 진짜 희영이랑 아무 사이 아니야. 근데 무슨 상간소송? 이혼은 천천히 생각할게. 나는 급한 거 없어서. 대신 상간소송은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계속해볼 생각이야. 여러 번 할 수 있다더라고. 어디 끝까지 가보자. 남편은 제 말에 무슨 상간소송이냐며 펄쩍펄쩍 뛰었지만 이미 저는 그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남편은 지한테 소송하는 것보다 박희영한테 소송 거는 게 두려운 것 같더라고요. 참 눈물겨운 사랑이다 싶고 기가 찼죠. 아마 저랑 헤어지고 박희영하고 잘해봐야 되는데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면 안 되니까 더 상간소송만은 막아보려 한 것 같아요. 남편은 결국 상간소송하지 않고 협의위원하는 조건으로 저에게 자기가 들고 있는 돈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 돈은 시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남편에게 물려준 유산인데요. 제가 와이프임에도 지 돈이라고 따로 개인 통장에 들고 있던 돈이에요. 그때부터 사실 진짜 치사하고 지밖에 모르는 인간이었긴 했습니다. 하여튼 그 돈을 저에게 줄 테니 소송 없이 이혼해달라고 요구하더라고요. 적지 않은 돈이었기에 저도 큰 고민 없이 알겠다고 했습니다. 사실 저도 남편 놈에게 정 떨어져서 더는 같이 못 살겠고 하루빨리 갈라서고 싶었거든요. 소송하고 시간 끄는 것보다 돈 넉넉히 받고 끝내는 게 저한테도 나았죠. 그렇게 저는 그 돈 받고 협의 이혼을 했습니다. 아이도 저보고 키우라고 했기에 원만하게 끝이 났고 최소한의 조정기간만 두고 바로 끝냈어요. 제가 굳이 소문내고 알리지 않아도 남편놈이 스스로 주변에 알리고 박희영이랑 재혼한다는 얘기를 하고 다닌 모양이었습니다. 본처랑 자식 버리고 박희영 꼬셔낸 거 주변에서 다들 손가락질하고 욕하는데도 남편은 지 혼자 신나서 떠벌리고 다니는 모습이 어찌나 꼴보기 싫던지요. 하여튼 남편과 저는 이혼했고 저는 그 후로도 여전히 피자집 열심히 운영하면서 아이를 키웠습니다. 주변에서 다들 저보고 힘내라고 위로해주고 남편 천벌 받을 거라고 대신 욕해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사실 저는 엄청 힘들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남편하고 헤어지고 나니 속이 편안해졌거든요. 저런 쓰레기 같은 인간을 그래도 남편이랍시고 데리고 살았구나. 내가 희생하며 산 거였구나. 이혼하고 나니 오히려 해방이구나. 뒤늦게 깨달았고 이 이혼이 나에게 그렇게 안 좋은 일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이혼 후에도 잘 지내고 있는데 이혼하고 8개월도 안 돼서 배꼽 잡을 소식까지 들었습니다. 남편과 제가 둘 다 아는 지인에게 낱낱이 다 들었죠. 남편은 저랑 헤어지고 나서 바로 박희영에게 들이댄 모양이었습니다. 자기 이혼했으니 잘해보자고요. 자기가 박희영 아들에게도 아빠가 되어줄 테니 재혼도 하자고요. 저도 사실 박희영이 바로 남편하고 재혼할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뻔질나게 유부남 불러제낄 땐 박희영도 같은 생각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웬걸 그 후에 박희영이 제 전남편을 피해 완전히 잠수를 탔다고 했습니다. 전남편 회사에도 더 이상 출근 안 하고 아예 연락 끊고 이사까지 갔대요. 남편은 박희영이 갑자기 사라졌으니 시겁하고 사방팔방 찾았나 본데 알고 보니 박희영은 제 전남편하고 재혼할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따로 재혼하려고 만나던 남자가 있었대요. 그 사실을 알고 제 전남편은 박희영에게 이럴 수 있느냐, 나는 너 때문에 이혼도 했는데 너는 양다리였느냐 따졌는데 박희영은 자기 그만 좀 괴롭히라며 우리가 무슨 사이라고 이러느냐며 제 전남편을 무려 스토커로 신고해버린 겁니다. 전남편이 박희영에게 보냈던 집착하는 문자들, 통화 내역들 전부 다요. 남편은 자기는 스토커가 아니다. 우리 둘은 사랑했던 사이라고 주장했다고 했습니다. 둘이 불륜이긴 해도 연인 사이였다는 관련 증거도 제출했다는데 박희영은 전 남편이 회사 사장과 직원의 상하관계를 이용해서 지속적으로 껄떡거렸다. 그 때문에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사하고 직장도 그만둔 거라고요. 게다가 자기는 재혼을 목적으로 만나는 남자가 이미 있다고 했다네요. 박형이 재혼하려는 남자도 제 전남편에게 경고했대요. 주변 계속 어슬렁대면 콩밥 먹일 거라고요. 둘이서 작정하고 제 전남편 스토커로 몰아가니 제 전남편은 눈이 횟가닥 돌았겠죠. 그 후에도 정신 못 차리고 박희영 찾아가서 너 때문에 나는 그 큰돈까지 내놓으면서 이혼했는데 내 인생 망쳤느니 뭐했다느니 생난리 쳤다고 했고 결국 다시 신고해서 남편은 유치장 갇히고 난리도 아니었답니다. 그렇게 경찰서 2번이나 가고 전 남편은 주변에 박희영 욕하고 다니고 원망을 퍼붓고 다닌다는데 주위 사람들이 전 남편더러 아 그래 너 불쌍한 피해자다 이러겠나요? 유부남 주제에 후배한테 껄떡거리고 본처랑 자식 버리고 혼자 망상증 환자처럼 저러다가 스토커로 신고당했다고 그러죠. 주위 친구들까지도 인간으로 안 본다고 하더군요. 저도 그 얘기 전에 듣는데 너무 웃기면서도 한편으론 쪽팔린 겁니다. 아무리 이혼했다지만 어쨌든 전 남편이고 저희 아빠 아들인데 저러고 미친 짓 하고 다니는구나 왜 저러나 싶어서요. 남편은 그 후로 저한테까지도 연락했습니다. 수치심이 없는 인간인가 봐요. 저더러 아들이 보고 싶다느니 어쩌느니 이제 와서 하는데 기가 막혔죠. 아들 핑계대는 게 기가 막혀 제가 단호히 그랬습니다. 여태까지 남의 아들 챙기고 네 아들은 거들떠도 안 보더니 이제 와서 정우가 생각나? 참 희한한 부정이네. 그런데 어쩌지? 정우는 당신 안 보고 싶대. 너무 싫대. 아이가 아빠 안 보고 싶다는데 내가 억지로 보여줄 순 없잖아? 억지로 보여주려고 하면 그것도 다 아동학대거든. 정우가 나 안 보고 싶어 한다고? 당신이 안 좋게 얘기한 거 아니야, 애한테? 내가 갓난아기도 아니고 12살이야. 지네 아빠가 후배 여직원한테 껄떡거리고 엄마한테 상처 주면서 자식도 필요 없다고 하면서 이혼하자고 한 거 걔가 모르겠어? 어려도 알 거 다 알아. 네 행실을 그따위로 해놓고 어디서 나한테 뒤집어 씌워? 너는 나한테도 네 자식한테도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거야. 아무리 여자한테 눈 뒤집어졌어도 그건 똑바로 알아야지. 제가 따지니 남편은 우물쭈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기 은미야, 내가 많이 미안하다. 정우 말고 혹시 당신은 시간 좀 안 돼?
나 당신한테 할 얘기도 좀 있고. 왜? 이제 와서 아쉬워? 꽁 대신 닭이야? 당신이 무슨 닭이야. 그게 아니라. 이보세요. 나는 당신하고 할 얘기 전혀 없어요. 보고 싶지도 않고. 이렇게 전화하는 것도 불편하니까 앞으로는 먼저 전화하지 마. 애가 나중에라도 아빠 보고 싶다고 말하면 나 안 말려. 그때 내가 전해줄 테니까 그전에는 나한테 전화하지 마. 나한테 자꾸 전화하고 보자느니 하면 나도 당신 스토커로 고소해버릴 거야. 알았어? 그렇게 전화 끊었습니다. 꽁 대신 닭도 아니고 박희영이 사라지니 이제 와서 저라도 다시 잡아보려고 저러나 싶어서 얼마나 열받던지요. 남편은 그 후 혼자서 살면서 장사도 잘 안 되는 쇼핑몰 꾸역꾸역 하고 산다더라고요. 주변 친구들도 다 욕하고 손가락질 당하면서요. 전 남편 놈 저를 무슨 남편한테 집착하고 의부증 있는 여자로 몰더니 결국 지도 박희영에게 스토커로 신고와 고소당하고 주변인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어쩌겠나요. 본인이 저지른 일의 대가죠. 사실 그 둘의 대화를 봐도 박희영은 적당히 남편을 이용만 해먹으려는 게 보이고 남편 혼자 안 달라서 이것도 해주겠다 저것도 해주겠다 키다리 아저씨가 돼주겠다 난리 난 게 보이더라고요. 박희영보다는 남편놈 혼자서 안달이 난 거죠. 그걸 알기에 저도 남편만 개 잡듯이 잡은 것도 맞고요. 지 옆에 있어준 진짜 가족들은 나 몰라라 하고 여자에 미쳐서 배신까지 하려 했던 그 인간. 제 인생에서 영원히 추방하고 다시는 안 보고 살고 싶네요. 안 보고 사니까 오히려 더 편하고 행복합니다. 앞으로도 저희 아들이랑 남편 없이도 이혼했어도 얼마든지 더 행복하게 즐겁게 살 수 있다는 거 증명하며 그렇게 살려고 합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